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과 재선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겠다는 계획인데 당내외 반발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 요구 기간은 끝났지만 친한계와 당권파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내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창석 기자. 먼저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합당 반대 목소리가 나왔죠? 네, 강덕구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가 멈추지 않으면 여기까지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만 개 가까운 문자 폭탄을 받았다며 당 대표가 특정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찍고 특정 유튜브에서 전화번호를 공개한 이후 훨씬 심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조국 대표는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며 합당 제안을 받기 전 어떠한 미략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권영국 후보의 득표율 합이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보다 0.91%포인트 높았던 것을 언급하며 향후 지선,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는 내일 합당에 반발하는 최고위원들과 만나고 10일에는 재선 의원과 간담회를 해 당내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장동혁 대표가 직을 걸고 사퇴나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라고 한 기간이 어제까지였는데 실제로 직을 건 요구가 있었나요? 네, 직을 걸고 장 대표의 사퇴나 재신임 요구를 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은 없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이걸로 종결됐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체제로 빨리 돌아서는 게 당이 나아갈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며 당내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주장한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징계는 개별적으로 독립기구가 판단할 부분이라며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이 수습되지 않은 가운데 당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는 내일 토크 콘서트를 열고 새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14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의 국회 위증 혐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서울경찰청을 나옵니다. 로저스 대표는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접촉 후 국정원 지시할 게 맞습니까? The ultimate coming inquiry? 위증 혐의 인정하세요? 로저스 대표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30일 첫 소환에선 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의 자체 조사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로저스 대표의 국회 위증 혐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로저스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쿠팡의 정보 유출 자체 조사는 국정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걸 조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분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The government agency gave us the instruction, and then we did it. 경찰은 쿠팡과 국정원 사이에 실제로 접촉이 있었는지,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 발언의 허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이 보석 중에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열 예정이라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성추윤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시나리오를 담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최고위원 배분 문제와 함께 구체적인 일정까지 담겨 있는데요. 이 논란이 커지는 이유, 바로 이 지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건 사실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과 관련된 시나리오가 또 짜여져 있는 것도 맞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합당을 어떻게 신설 합당을 할 건지 흡수 합당을 할 건지 그중에 딱 흡수 합당 형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을 조국혁신당에 배분해 줌으로써 마치 2021년에 저희 당이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때도 흡수 합당이었고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직 한석을 주면서 그런 식의 합당 형태를 밟았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그 내용의 구체성 때문에 디테일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됐다기보다는 예. 그 문서가 작성된 시기 그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하고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그 이후에 작성이 됐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반발하는 이 합당을 최대한 뭐 늘 그 지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본인들의 의견을 정말 진정성 있게 수렴을 했다면 우리가 의견을 그 반대 표시를 한 이후에 이 문건을 작성했겠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 지금 당 지도부 간에 좀 신뢰가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이 나왔을 때 조금 논란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이 합당 문건에 대해 비당권파에서는 밀실 합의라고 직격하며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당대표가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실무 차원의 검토라고 하기에는 추진 일정과 방식이 지나치게 정교하며 정청래 대표께 합당 추진 전 과정의 경위를 당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야말로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미략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두구 최고위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원 주권을 얘기하지만 당대표 주권인 상황이다. 당원과 국민이 지도자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면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당원 주권주의라고 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원한 방식으로 하려다 사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안의 본질은 뭘까요? 이현주 최고위원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2, 3인자의 반란이다. 예. 당권, 대권을 잡기 위한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선, 대권, 대선 노름, 그다음에 차기 알박기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합당을 원하는 쪽에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건 됐고 차기 당권 나가서 대권가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른바 친문 쪽의 어떤 힘을 빌리고자 합당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비명횡사, 친명횡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초선 한 60여 명이 친명계입니다. 그런데 다음 만약에 당권을 정청래 대표가 잡게 된다면 28년 총선에서 친문 쪽 사람들이 좀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느냐, 너가 죽느냐에 굉장히 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본인의 생과사가 걸린 어떤 치열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문건이라며 유출을 문제 삼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역시 유출 경위가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이런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무총장께서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고 작성은 당연히 제가 그 합당 절차나 과거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제가 실무자하고 상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실무적으로 좀 준비하는 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출 경위가 문제인 것으로 저는. 네, 들으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 보고받지 않았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작성 자체는 문제가 없다. 지금 이 두 사람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저도 사무처에서 작성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합당 관련 논의가 지금 찬성하는 분, 좀 미뤄야 된다는 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합당이 만약에 진행될 경우 사무처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타임테이블을 짜야 되는지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 아까 일정과 뭐 흡수 합당이냐 그 신설 합당이냐 이것만 말씀드렸었는데 네.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에 있는 분들 중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나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원칙상으로는 그런 분들은 만약에 출마를 할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페널티를 안 주는 부분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건의 작성이나 유출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왜 갈등이 불거지느냐 하면은 정청래 대표께서 이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느냐.
다 만나곤 있습니다만 결국 다 들은 다음에 결론은 그래서 당원 투표하겠다. 요거를 바꾸지 않고 계시거든요. 네. 사실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결국 당원 투표에서 하겠다는 그 정답을 정해놓고 이런 게 무슨 의미 있냐. 그런 상황에서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문건이 작성된 건 유출된 건 전 이것보다는 결국 대표와 반대하는 분들 간의 신뢰 이것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사실 유출 경위를 안 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께서 이런 분들을 좀 설득하는 과정이 더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조국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팎의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의 행태가 우려스다면서 이 SNS를 올렸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뭐 무척 불쾌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건 주도적으로 민주당이 원해서 합당을 하겠다는 건데 네. 본인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본질은 뭐냐면 이게 단일한 전선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전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현주 최고위원을 통해서 친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유시민 작가가 참전하고 그다음에 또 김어준 그리고 조국 대표까지 지금 참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지금 지방선거가 원팀으로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권력을 누리고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 권력이 좀 더 현실화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공천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죽고 사는 문제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런데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뚜렷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의 어떤 입지는 점점 작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정청래 대표가 일부러 조국 혁신당을 왜소화시키기 위해서 벌인 큰 그림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순조롭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공격하는 분들은 발언과 수위를 자제해야 됩니다. 네. 저는 지금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도 근본적으로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지방선거 전에 빠르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합당을 하는 것이 결국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좋은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 좋은가 이것과 관련돼서 이견이 있는 것이지 뭔가 조국 혁신당이 어떤 당인가 조국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논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 중 아주 일부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시기와 관련된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국 대표에 대한 공격, 조국 혁신당에 대한 공격 이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참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께서 조국 혁신당이 먼저 선 제안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제안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황당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 저희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당 안에서 혹시 합당을 반대하는 분들도 조국 혁신당에 대한 공격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지금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게 좋은가 이후에 하는 게 좋은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어떤 것이 좋은가를 고민의 포인트 논쟁의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 책을 출간하고 전국을 돌면서 북콘서트를 열 예정인데요. 그런데 김용전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라서 지금 논란이 번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혐의가 불법 정치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합법적으로 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심에서 실형 나왔고요.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네. 보석받았고요. 2심에서 실형 나서 법정 구속됐는데 또 어떻게 보면 보석됐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보석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주거 제한이나 아니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거, 그다음에 네. 관련자들 접촉하는 게 막아야 되는 건데 이분은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북콘서트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보석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국을 다니면서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라는 건가요? 저는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우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저는 이거를 보석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분이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본인이 정치검찰에서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1심하고 2심 다 실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정치법원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거는 사실상 너무 오만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거주지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실 대법원 판결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 2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혹시 전국을 들으면서 입을 맞추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사실 여부, 그러니까 증거를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률심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주지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법적인 수단, 그러니까 출판 기념에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그 돌면서 그리고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제 설파하는 와중에 이 내용의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한 그리고 검찰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는 아직 그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런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항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국을 돌면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저거는 좀 지나치다 아니면 저건 저렇게 할 만하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김용 전 부원장의 출판 기념회가 이 12일 국회에서 열리는데 이 출판 기념회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이 대거 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대통령의 쓸모입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메신저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알리려고 하는 걸까요? 출판 기념회 이분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왜 책을 쓰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렇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이렇게 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공직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시간에 돈이라도 벌어라 그렇게 기회를 준 건가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줄을 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런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지난해 전당대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박찬대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예. 옥중에서도 자기 변호인을 통해서. 그런데 쓸모가 없었거든요. 원사이드하게 박찬대 후보가 당시 정청래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쓸모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건지 의문입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은 개인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직을 걸고 재신임을 요구하라고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용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목소리와 재신임 필요성을 처음 꺼냈던 김용태 의원의 비판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제게 재신임을 요구하거나 직을 걸고 사퇴를 요구한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공식적으로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됩니다.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이 포커판을 만들어버리는 당대표의 인식 수준, 자해정치 수준에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재신임이 나오게 된 배경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러선 지방선거 못 이긴다, 바꿔라 이런 이야기들인데 아직도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장동혁 대표가 제시한 시한인 어제까지 이 직을 걸고 사퇴를 요구한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비판의 목소리 외부에서 계속됐습니다. 이 거취 논란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일단락됐습니다. 저희가 장동혁 대표가 비판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거 직을 걸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당 지도부를 끌어내리고자 하고 당 지도부를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재신임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재신임 한번 받아보자 했을 때 도리어 그쪽에서 그거는 상관없고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공당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릴 때 장동혁 대표 한 개인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네. 당무위원회, 윤리위원회,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0일이라는 재심 과정도 있었고 기간도 줬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박쳐진 상태에서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래서 내려오는 거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물을 때 그 말에 무게를 잇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절실함을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를 겨냥해서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
고집스럽게 수구의 길을 가면 국민 지지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연일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공방이 지방선거 앞두고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쭉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락된 게 아닙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가 뭔가 판돈을 걸라고 한 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죠. 그러니까 또 특히나 판돈의 수준을 의원직 아니면 단체장이라고 딱 해놨는데요. 의원과 단체장 어떻게 됩니까? 주권자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소중한 권한을 이 선거에 나온 출마자에게 거룩하게 위임한 겁니다. 그 주권자들에게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을 어떻게 정치 싸움의 판돈으로 겁니까? 그런 거를 제안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네. 뭔가 당대표를 흔들려면 그 정도를 걸어라. 이런 얘기를 하실 거면 앞으로 장동혁 대표 이재명 정부 흔들 때마다 뭐 하나 거십시오. 똑같이 기준으로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식의 판돈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질 텐데 무슨 묘안이 있느냐, 해법이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돈을 걸라고 하고 저 오른쪽에서 사실상 똑같이 재신임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전환길 씨가 귀국하자마자 지금 우리가 전환길 씨가 이끄는 세력들이 당신 당대표를 뽑아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는 순간 우린 당신 불신임할 거다. 재신임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긋지 않는다는 거, 버리지 않는다는 거 확실하게 보여줘라. 사실상의 재신임 요구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중도층에 있는 오히려 더 다수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돈 걸라고 하고 이런 식의 정당 운영은 저는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 윤리위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배 의원도 제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봐야겠죠. 근데 윤리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징계에 대해서 제소를 하면 그에 대해 절차가 있는 겁니다. 한 예로 당내에서 이제 지방선거 경선을 할 때 비율이 당원 70에 그다음에 여론조사 30이냐 아니면 50대 50이냐 했을 때 50대 50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당무감사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당협위원장인데 37명 정도가 좀 점수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당무감사위에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누군지 모르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본인들 위주로 뭔가 선긋기를 하는 거 아니냐, 책임을 물으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상황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을 한동훈 전 대표 측을 배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 과정으로 보는 건 과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외부에서 보시기엔 친한계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당대표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갈 경우 또 제명 조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김정혁 전 최고처럼 당대표에 대한 비판을 한 사람이 결국 당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지금 친한계 측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그냥 지방선거까지 밀어붙이겠다. 우리는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릴 경우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유일한 카드는 한동훈 전 대표, 당 밖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할 거냐, 한다면 어디를 할 것이냐 이 정도의 움직임밖에 없고 혹시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친한계 의원들이 그걸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초유의 오지급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이벤트 당첨금으로 2,000원을 주려다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건데요. 6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뿌려졌습니다. 잘못 받은 비트코인을 바로 매도하면서 순간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초유의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저녁 7시쯤입니다. 빗썸은 이벤트에 참여한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에서 5만 원씩 총 62만 원을 주려다가 단위를 잘못 입력해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6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일부 이용자가 즉시 내다 팔면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지급 사고를 인지한 빗썸은 거래를 차단하고 61만 8,212개를 회수했지만 이미 현금화된 일부 물량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유령 비트코인 논란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빗썸은 비트코인 4만 2천여 개를 보관 중이었는데 이에 15배인 62만 개가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빗썸은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화면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매도된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하게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에 착수해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 등을 집중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자, 주말을 달구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보신 것처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이용자 수백 명에게 이 비트코인 수십만 개가 잘못 지급되는 사상 초유의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당 최소 1,9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회사 실수로 받게 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빗썸이라는 곳에서 이벤트 참여자한테 이제 그 상금 비슷하게 이렇게 주는데 2,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실수로 입력을 잘못해서 비트코인 2,000개를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9,800만 원 정도 됐었다는 겁니다. 그걸 2,000개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당 2,000억 원 가까운 돈이 지급이 됐다는 것이고 이게 695명한테 62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이 액수로 따지면 수십조 원어치라는 것이고 이게 빗썸이 보유한 전체 보유량은 물론이려니와 우리나라에서 전체 유통되는 시중 유통량보다도 더 많은 비트코인이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 실수로 받게 된 코인을 매도한 사람들도 있다는데 혹시 수습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닌 밤중에 비트코인 날벼락을 맞고 바로 판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니까 9,800만 원짜리가 8,100만 원으로 순식간에 가치가 시세가 급락하기도 했고 시장이 엄청나게 출렁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게 계속 유통이 되면 큰일 나는 건데 일단 빗썸 측에서는 지급된 물량의 99.7%를 회수 완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판매한 물량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매도된 물량에 대해서도 90% 이상이 지금 회수가 됐고 마지막까지 회수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회사의 보유 자산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금융당국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빗썸의 전체 보유량은 물론 이려니와 시중 유통량보다도 더 많은 비트코인이 이번에 지급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없는 게 지급이 된 거예요.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1억 원을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이번에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없는 걸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악의적으로 전산 조작을 어떻게 해가지고 없는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이 시장이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화제가 되고 있는 재벌가 소식입니다. 먼저 현대차 정의선 회장 소식인데요. 정 회장 때문에 청와대에서 재벌 총수들이 빵 터졌다고 하는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조금 전 상황을 보니까 이게 대통령이 앉을 자리에 정의선 회장이 앉으려고 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4일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10대 그룹 대표가 만나는 자리였었는데 정의선 그 회장이 조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랑 인사를 하다가 무심코 그냥 앞에 빈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거기는 대통령님 자리라고 그래서 황급히 이제 옆자리를 옮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폭소가 터지면서 일가 그 이제 참여했던 분이 야망 있으시다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니까 누리꾼들 반응도 상당히 뜨거운데요. 이 정의선 회장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고 정주영 회장이 못다 이룬 대권의 꿈을 이뤄주려고 했다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할아버님인 정주영 회장의 꿈을 이루려는 야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정의선 회장이 알고 보니까 야심 캐릭터였다. 이런 농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의 할아버지인 정주영 회장이 1992년에 그때 통일국민당이라는 당을 만들고 대선에 출마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낙선했지만 그랬다가 또 정주영 회장의 아들이자 정의선 회장의 작은 아버지인 정몽준 아산 그 재단 이사장이 칠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16대 대선에 출마했었거든요. 뭐 중도 낙마긴 했지만 어쨌든 2대에 걸쳐서 대선에 나왔었는데 정의선 회장이 3대째 지금 대선의 꿈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농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둘째 딸 최민정 씨 소식입니다. 최 씨가 미국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지사를 한국에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인 최민정 씨가 미국에서 의료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채용 공고를 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제품 엔지니어 공고를 냈다는 건데 거기 근무지가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무지가 한국이라는 얘기는 이 회사가 지금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최민정 씨가 이번에 이 공고를 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한테 적임자를 추천해 주거나 최종 채용에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는 인생 최고의 스테이크를 대접해 드리겠다라고 또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재벌 2, 3세가 스타트업을 만들어 도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드문 일인데요. 게다가 민정 씨, 재벌가 여성 가운데 최초로 이 해군 장교로 복무한 특이한 이력까지 갖고 있죠. 최 씨의 2014년 해군 사관 후보생 자원 입대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나가자! 필승! 신고합니다. 사관후보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관후보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최 씨가 스타트업, 그것도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회사를 창업한데도 이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예, 그 최민정 씨가 이제 1991년에 태어나서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그 다음에 화제가 됐던 게 2014년에 우리나라 재벌가 자녀 중에서는 최초로 해군 장교로 자원 입대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충무공 이순신함에서 전투정보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아덴만 해역에 파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주변의 동료가 정신건강 문제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을 했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건강 문제를 이제 돌보는 그 분야에 대한 스타트업을 미국에서 또 설립을 한 거예요. 보통 재벌가 2, 3세가 한국에서 뭐 창업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뭐 집안에 후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후광 효과가 있을 수 없는 미국에서 또 창업을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복권 로또를 다음 주부터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로또가 이제 다음 주부터 휴대폰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건데 로또가 2002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판매액이 6조 원을 넘을 정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모바일, 휴대폰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너무 편하니까 이거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서 자칫 사행성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규제를 둔다고 합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만 살 수 있고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살 수 있고 한 사람당 일주일에 5천 원까지만 살 수 있고 그럼 일주일에 5천 원이면 여러 휴대폰으로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명 인증을 통해서 한 사람당 몇천 원 딱 이렇게 규제를 하고 그리고 또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 이내만 모바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바일로 로또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런 규제를 지키면서 회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예치금을 충전하고 그다음에 사는 겁니다. 약간 좀 복잡한데 그 K뱅크 계좌가 있으면 바로 충전을 할 수가 있고 그 계좌가 없으면 가상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PC하고 모바일 합쳐서 회차당 5천 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고 약간 편리해진 것은 당첨금을 기존에는 무조건 받으러 찾아갔어야만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200만 원 이하 당첨금은 추첨 다음 날 자동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로또로 인생 역전 노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는 게 간편해지면 로또 판매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간편해질수록 많이 판매될 것 같거든요. 2018년에 PC 구매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이듬해 판매액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었으니까
이번에 휴대폰으로 선택지가 더 넓혀지면 올해는 틀림없이 로또 판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이 나오는데 로또 그 복권 기금이 2004년에 9천억 원이었다가 작년에 3조 2천억 원으로 3.5배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금액은 모두 취약계층 지원 등의 공익사업 재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젊은 층들 중심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 함께 이걸 먹는 모임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감자튀김 먹는 모임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인터넷 게시판에서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테이블에 감자튀김만 이렇게 쌓아놓고 모여서 모이는 거예요. 쌓아놓거나 아니면 감자튀김 요만하게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포장해서 주잖아요. 그거만 쫙 이렇게 바둑판처럼 쫙 놓고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젊은 세대, 이른바 MZ세대라고 부르는 그 젊은 세대 사람들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활용해서 감자튀김만 먹는 모임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햄버거 프랜차이즈에 가서 햄버거는 시키지 않고 감자튀김만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모이면서 그걸 가지고 저마다 프랜차이즈별 감자튀김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인터넷에 또 인증샷을 올리는 이런 모임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혹시 뭐 먹는 음식이 감자튀김인 이유도 뭐 따로 있나요? 일단 재미가 있으니까. 햄버거집 가서 햄버거 안 먹고 감자 먹는다. 이게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감자튀김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것도 재미도 있고 뭔가 포만감도 있고 그러면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즐기면서 사람과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돼서 이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낯선 사람들과 함께 그날 만나서 음식 먹고 헤어진다는 게 사실 한국인들로서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 현상을 MZ세대 문화로 볼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젊은 세대가 기존의 조직 문화에 너무 치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계 자체를 아예 안 맺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관계 맺기, 얕은 관계 맺기 이런 걸 추구하는데 그러한 적당한 관계 맺기에 매개가 되는 것이 이벤트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밌는 이벤트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추구하는데 감자튀김도 그러한 이벤트 소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적당한 수준의 관계도 맺으면서 재미도 즐기고 인증샷을 올려서 관심도 받는 이런 이제 즐기는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MZ세대인데 저는 누가 감자튀김 모임 나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은 선뜻 용기가 나지는 않거든요. 평론가님께서는 혹시 시도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제가 나가면 다른 젊은 분들이 상당히 꺼려하지 않을까.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왔느냐 저한테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MZ세대라는 말이 좀 틀린 말인데 이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10대 말부터 40대 초반까지거든요. 근데 언론이 MZ세대라고 부르는 그 세대는 사실은 젊은 세대고 주로 20대인데 사실은 그 20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동년배끼리 모여서 서로 이제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나누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렇지만 너무 관계를 깊게 가지고 싶지는 않은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얕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무슨 러닝 모임, 자전거 모임, 감자튀김 모임, 독서 모임 수많은 이벤트성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경도 모임 이런 것도 MZ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비슷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가 없으면 안 돼. 약간 도파민 세대라는 특징이 있어서 도파민이 팡팡 터질 수 있는 재미를 추구하는 모임에 나가면서 그게 모임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관심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즘 젊은 세대가 즐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대화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에 오만에서 만나 핵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당일 경제적 제재 조치를 쏟아내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오만에서 만났습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며 대화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입니다. 미국 측에선 위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맞사위 쿠슈너가 참석했고 이란에선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8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말을 전하는 간접 회담으로 진행됐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 협상이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 이란 측은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امروز در این زمینه یه مقداری بحث‌های خوبی انجام شد و دیدگاه‌های دو طرف شنیده شد و قرار شد که ادامه پیدا بکنه. 협상을 재개한 날 미국은 경제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25% 추가 관세를 예로 들었는데 사실상 이란과 거래하면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미국이 대화 국면에서도 이란에 대한 압박 수단은 유지하겠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주말인 오늘 한파의 기세가 강합니다. 주말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영하 4도에 그치겠고 일요일인 내일 아침은 영하 13도로 더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월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상황 살펴보면 전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 울릉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주말 사이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에 최대 10cm 이상, 제주 산지에 3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2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7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